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는 첫 수업이자 5단원의 첫 내용입니다. 개체군 오늘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요. 지금 우리 계획된 대로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내용 전달이 우선이니까 내용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미리 나눠준 학습지 반드시 수업 마치자마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용어들은 이미 1학년 통합과학에서 한번 다뤘던 용어들입니다. 생물은 각각의 개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같은 종이라는 말이죠.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룬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종이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개체군으로 분류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군집을 이루는 각각의 개체군들이 다른 개체군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될 거고요. 이러한 개체군이 여러 개 모여서 군집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집과 물리적 환경을 포함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상에 보이죠? 지금 사슴 개체가 있고요. 이러한 사슴과 같은 종들로 이루어진 개체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곰도 있고요.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런 매와 같은 애들도 있네요. 자, 이런 애들 각각의 개체군들을 모아서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아마 1학년 때 내용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이 내용들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우리 묶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생태계를 이렇게 크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생물적 요인 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한다.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묶어서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토끼, 사슴, 여우, 호랑이 등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배설물이나 사체들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비생물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역할은 세균과 곰팡이와 같은 분해자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 세 가지, 첫째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를 묶어서 우리는 생물적 요인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생물들을 또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할 겁니다. 빛이라던가 공기, 온도, 물, 토양 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밑에 예시들, 사례들 한번 볼게요.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 이건 토양이 이 식물인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얘들이 분해자에 의해 가지고 분해돼서 토양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 토양에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비옥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오히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생태계 구성 요소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생각해 보기인데요. 이 생태계에서 개체군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같은 종들로 묶어놓은 개체군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이제 하나씩 찾으면 돼요. 먼저 사슴 보이죠? 사슴 있고요. 그리고 버섯도 보이네요. 또 뭐 보이나요? 여기 보면 메뚜기도 여기 보면 보입니다. 메뚜기. 참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무로 치면 요 자세히는 여러분들 뭐 모르지만 소나무일 겁니다. 소나무 그리고 붕어도 보이고요. 억새도 보이고요. 자, 검정말 개체군 같은 것들도 여기 보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물적 요인을 찾아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해보세요. 자, 먼저 생산자는 뭐 있을까요? 광합성하는 거, 소나무.
억새, 그리고 검정말. 여기 검정말 쓰면 안 썼네요. 검정말. 이런 애들은 광합성을 하니까 생산자일 거고요. 소비자는 사슴, 그리고 메뚜기, 참새, 붕어 이런 애들이겠고요. 분해자는요. 여기에서 곰팡이나 세균은 이제 보이는 게 버섯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요인을 찾자고 했는데 비생물적 요인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물도 있고요. 토양도 있고 공기, 빛. 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순서대로 개체군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자 개체군이 보이는데요. 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쳐서 사냥을 진행을 하고, 지금 또 오른쪽에 황제 펭귄 개체군들 보이죠? 암컷들이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나가고 수컷들은 어린 개체들을 저렇게 둥글게 둘러싸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같은 종의 여러 개체가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개체군들이 홀로 살아갈 때하고는 집단으로 생활할 때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건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체군의 밀도를 볼 겁니다. 자, 개체군의 밀도는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구역을 정하고요. 이 공간에 서식하고 있는 개체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군의 크기를 말을 할 때 이 밀도 수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의를 잘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면적 또는 공간 분에 얼마만큼의 개체가 존재하는가, 이걸 우리는 개체군의 밀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내용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 개체수의 변화에 따라서 밀도의 값이 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체군 안에서 개체가 태어나는 경우, 그리고 죽는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밑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참새 개체군입니다. 참새 개체군인데 이렇게 알을 낳고 얘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때는 밀도가 어떻게 되겠나요? 밀도가 증가하고요. 자, 이거는 지금 다른 부엉이 같은 애한테 잡아먹히는 경우죠. 사망했을 경우.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밀도도 감소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다른 참새들이 이 참새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입이 있습니다. 이때도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밀도는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따로 다니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 이출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밀도가 감소하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출생, 이입을 통해서 밀도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이나 이출을 통해서 밀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입, 이출보다는 출생과 사망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외부로 나가는 경우보다 그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확률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빛이라든지 서식 공간, 온도 등의 비생물적 요인, 그리고 질병, 다른 생물의 기생, 포식 등의 생물적 요인이 역시나 이 밀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은 이 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생물은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식 공간이나 먹이 등과 같은 환경 조절에 적절하게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먹이가 부족한데 개체수를 무작정 늘리면 오히려 다 죽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개체군 내의 개체수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될 거고요. 이런 걸 우리는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걸 우리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생장 곡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시험에 한 번씩 언급이 된다는 점 미리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내용 다시 들어갑니다. 개체군은 개체들이 생식 활동을 함으로써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생식 활동은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요. 당연히 이 생식 활동이 활발해지면 개체군은 생장하고요. 그리고 이 생식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식물 경우에는 일단 종자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발화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되어야 발화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생식 기능을 할 수 있는 성체까지 성장하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은 생산한 자손이 성체로 생장해가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식을 할 수 있는 성체로 생장할 수 있는 개체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개체군 크기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개체군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요, 먹이도 있고요,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질병, 포식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생식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후손들을 남기면서 점차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에 나와 있다시피 자, 이론상의 생장 곡선이 되어 있는 빨간색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당연히 또 나은 개체들이 성장해서 생식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개체들을 낳게 되고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장 곡선은 밑에 있는 파란색처럼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한 구간에 이르러서는 점점 감소하더니 이렇게 수평에 가까워지는 생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처음에 이론적인 생장 곡선은 영어 J와 비슷하다 그래서 J자 곡선, 그리고 실제 생장 곡선은 S자랑 비슷하다 그래서 S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장 곡선이 S자형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 제한 요소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먹이라던가 서식 공간, 질병, 포식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얘들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러한 환경 저항이 증가해서 이 생장이 둔화돼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개체군의 크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이 다다르는 한계선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계선이 환경 수용력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요. 자, 뒤에 있는 탐구 부분은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일단 첫 번째 잠깐 여기에서 끊어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 영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